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소울텔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소울텔러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와 주셨을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로 찾아왔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울텔러님께서 이렇게 또 걸음을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제가 꾸었던 꿈 중에 가장 무서웠던 꿈 하나 하고요. 어이구, 예? 그리고 고민이 엄청 많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너무 현실이랑 구분을 못했던 흉내내기 귀신들. 흉내 귀신? 네네. 오, 잠깐만.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 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꿈 이야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사실상 텔러님 네. 아시죠? 네, 그렇지만 그래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꿈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꿈 얘기를 할 때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황을 그냥 같이 뭐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시든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꿈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야기로 보면 되겠네요.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흉내내 귀신도 한 번이 아니었어갖고 그 중에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또 이제 무맥락 근본 없는 서사 없는 그런 이야기를 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네네. 예. 그치만 너무나 소름 끼치고 그런 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죠. 자, 그러면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들으십니다. 소울텔러예요. 이제 여러분들 편하게 앉아 계시고요. 눈을 감으실 분들 감으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언제 꾸었던 꿈인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이제 한 반복돼서 서너 번 정도 꾸었는데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앞에는 멍석이라고 하죠. 예전에 볕단으로 만든 이제 자리 같은 거 그게 켜져 있고 나무는 바짝 말라 있어요. 굉장히 큰데 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둥둥둥 이런 북소리가 들립니다. 예. 북소리가 들리면서 그냥 둥둥둥 그 북소리만 그 박자로 둥둥둥 계속 반복이 되다 소리 하나가 끼어들어요. 둥둥 탁둥둥 탁.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제가 1인칭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정면에서. 그리고 나무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수의랑도 비슷한데요. 수의는 아니고 그 한국 시 중에 그 승무라는 시가 있었어요. 예전에 교과서에 보면 거기 의상이 나오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승무가 이 그 얇은 사 하이한 곡갈은 고이저버 나빌라라 그 시거든요. 색이 그런데 흰색이 아니고 수의처럼 또 삼배로 맞는 것도 아닌데 얇은 면 같은데 누런색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 둥둥둥 소리에 걸음을 걷습니다. 멍석을 위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얼굴이 안 보여요, 처음에. 그리고 한 걸음에 팔을 바깥으로 저었다가 두 걸음에 반대쪽으로 저었다가 얼핏 보면 구판 같기도 한데 구판처럼 막 격정적이진 않아요. 예. 그리고 점점 뱅글뱅글 돌다가 제 쪽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앞으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는 얼굴이 보이는데 얼굴이 옷이랑 같은 재질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천으로. 예.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람이었는지 직접 된 건 아닌데 천이 그냥 스르륵 떨어집니다. 천 안에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뒤에 커다란 나무가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나무의 껍질처럼 완전히 바싹 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바싹 마른 사람인데 눈알은 눈꺼풀이 없이 눈알이 빙글빙글 빙글빙글 너무 깨끗해요. 피부에 비해서 눈알은 너무 맑고 투명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를 인식을 한 듯이 제 쪽을 보고 목소리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오면서 점점 얼굴이 바뀌어요. 젊어집니다. 조금씩 피부가 되살아나고 혈색이 돌고 남자분인데 제 얼굴이에요. 그리고 저랑 눈을 빤히 마주치다가 웃습니다. 낮은 소리로. 어떻게 웃었냐면 얼핏 기억이 나는 게 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순간에 제가 깨요. 항상 너 나구나. 이 꿈은 여기서 끝이긴 한데 이 꿈에 얽힌 얘기는
나중에 제가 서사가 없지만 이것도 나중에 얼핏 유출을 하긴 했어요. 다른 사건이랑 이어서. 아, 예. 그래서 뭐 꿈 얘기는 간단하게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꿈을 꾸고 나서 제가 네. 다른 사람 모습을 흉내내는 귀신들을 좀 봐요. 귀신인지 귀신이 아닌 다른 존재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귀신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멍하니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본 귀신들은 정말 머리카락 한 올, 표정, 피부 질감까지 다 똑같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강원도 고성군이라는 곳에서 흰길 국도에서도 차로 한 20분, 30분 정도 들어가는 곳에서 이제 동물을 키우셨었어요. 네.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속초시내에서 사업 실패를 해서 그쪽으로 가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산 속으로 갔어요. 그래서 산 봉우리 2개 양쪽을 하고 양쪽에다 한쪽에는 이제 돼지를 방목을 하시고 한쪽에서는 축사 관리사 이런 식으로 있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도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저는 학생 때부터 방학 되면 항상 끌려갔죠. 일주일에 한 번 돌비 광산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갔는데 방학이 보통 30일 정도잖아요. 네. 한 20일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근처에 군부대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름이나 가을 이런 때는 군부대 야간 행군을 해요. 행군을 하면 뭐 몇 개 대대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군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아실 거예요. 척척. 그래서 밤에 거기서 자다 보면 군화 소리가 들리면 행군하는구나. 그리고 보통 그 소리가 1시간 가까이 들려요. 거기 산이 이제 고개라서 저희 농장에 있던 데를 지나면 그 동네에 깔딱고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걸리고 저희 축사 제일 아래쪽에 이제 평지 쪽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패턴이라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익숙했어요. 야간 행군 소리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행군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행군하기 전에 부대 간부나 미리 이제 사전 답사를 가면서 주변 민가나 사람들이 있는데 양해를 구하거든요. 밤에 뭐 훈련이 있다 뭐 한다 해서 지나갈 거다 사전 동의를 구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뭐 행보관이나 주임원사급 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행군하는 날을 알아요. 이게 시작은 처음부터 형체가 보인 게 아니었고 어떤 날 자는데 부모님은 다시 숙소 집으로 나와 계시고 외삼촌이랑 둘이 있었어요. 네. 보통은 외삼촌이랑 둘 아니면 제 동생이랑 셋이 있을 경우가 많았는데 외삼촌은 술을 좋아하셔서 보통 일과 끝나면 술을 드시고 일찍 주무시고 저도 빌려간 만화책이나 이런 걸 보다 늦게 좀 잠드는 편이었는데 그날도 좀 1시 정도 산속이다 보니까 TV도 12시 되면 끝나는 거예요. 정규 방송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외국과와 함께. 그런 시기였는데 자는데 군화 소리가 엄청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또 야간 행군하는구나 하고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겠거니 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군화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지 잠이 못 들었어요. 거슬려서. 그래서 저 다 지나가야지 자겠구나. 어차피 자기 글렀는데 나가서 저 행군 구경이나 하면서 담배를 한 대 펴야겠다 하면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갔죠. 관리실에서. 관리실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서 행군하는 길을 내려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군화 소리가 딱 끊기고 바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20분을 넘게 소리를 들었는데 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곳에서 이제 제가 점점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예. 블랙아웃도 한번 겪었고요. 거기서. 어이구, 예. 이제 요거는 학생 때 얘기고 제가 20대 때 제대를 하고 다른 직업을 찾기 전에 부모님 밑에서 일을 계속 했어요. 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돼지가 출산할 때가 있어요. 출산할 때가 되면 밤에도 계속 축사를 들여다봐야 되고 새끼를 만약 낳는데 제대로 못 낳은 게 있으면 손으로 빼주고 이래야 돼요. 받아주고. 그래서 아버지랑 교대로 농장에서 자기로 해요. 농장에서 자기로 하고 여름이었는데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시기라서 한창 더웠어요. 산속이라도. 그래서 그날은 아버지가 먼저 집으로 오후에 7시쯤 들어가시고 그때는 외삼촌은 독립을 하셔 나가시고 제가 혼자 그 산속에 있었어요. 뭐 TV도 보다가 재미도 없고 산속에서 어디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휴대폰으로 친구들이랑 통화나 하고 그때 뭐 여기저기 찝쩍대던 여자들한테 자니 뭐 이런 거 좀 날리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잠든 거예요. 새벽에 좀 늦게 잠들었어요. 2시, 3시쯤 잠들어서 정말 꿀잠을 잤어요. 꿀잠을 잤는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탁 들리면서 아버지가
야 임마 아직까지 자꾸 뭐해? 야 돼지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자다가 그래서 아버지 언제 올라오셨어요? 내려가야죠. 축사가 내려가야죠. 전화도 없이 올라오셨어. 그러고 아버지가 아유 먼저 내려가 있으니까 잠 깨고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알았어요. 아버지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아래 축사 쪽으로 내려가는 차 소리가. 그리고 왜 이렇게 일찍 올라오셨어? 시간을 보니까 오전 8시밖에 안 된 거예요. 올라오셔도 이 시간에 올라오실 때가 아닌데? 그리고 이제 관리실 밖으로 작업복을 챙겨 입고 내려갔죠. 보통 근데 아버지가 오시면 바깥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거든요. 저희가 예. 이제 밤에는 위험하다 보니까 산속에서 큰 철문을 잠가요. 거의 수용소급 철문이에요. 셀프로 감금을 하고 사는데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가 자니까 그냥 다시 걸고 내려가셨나 안에서? 내려갔는데 아버지 차가 안 보여요. 축사 문도 다 닫혀 있고. 뭐지? 다시 나가셨나? 그리고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나 이제 집에 아침 먹고 올라가려고 그래. 아버지는 아직 숙소에서 출발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건데 생김새, 아버지가 태우시던 담배의 냄새, 아버지 차 소리, 관리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런 일을 또 한번 겪고 그래서 통화하고 아버지 알았어요. 난 아버지 아까 오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에이, 잠이 들겠나. 정신 차려 임마 얼빠진 새끼 이러고 그냥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죠. 요게 처음 거기서 저희 아버지를 흉내내는 귀신을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근데 만난 지 뭐 한 몇 달 안 됐으니까 네. 여자친구가 그때는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또 낮에는 계속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한창 불타오를 때니까 떨어져 있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데 한번 따라오고 싶다 그래서 따라오게 돼요. 근데 따라오는데 제가 가서 축사는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관리실에서 있어라. 관리실에서 그냥 있으니까 노트북 갖다 놓고 뭐 영화를 보든지 인터넷도 안 됐어요. 거기서는 미리 다운받아간 거. 그러고 알았다고 하고 제가 차로 한번 농장 전체 구경시켜주고 관리실에서 내려주고 옷 갈아입고 저는 내려가서 일을 했죠. 평소 같으면 한 번 내려가면 저녁 때까지 안 올라와요. 뭐 혼자서 200여 마리 넘는 돼지도 사료도 주고 축사 유지 보수도 하고 중간에 밥도 간단한 김밥 같은 거 차에서 먹고 그렇게 보통은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일 마치고 어둑어둑해질 때쯤 관리실 올라가서 씻고 나오는 패턴이었거든요, 루틴이. 근데 여자친구가 와 있고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심심할까봐 중간중간 올라가요. 원래 점심때도 그냥 아래에서 대충 차에서 한숨 자고 이랬는데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여자친구도 심심했는지 영화 보다가 같이 이제 사간 음식으로 밥을 먹고 네. 제가 이제 평소에는 나올 때만 씻는데 이제 축사 안에 같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씻었어요. 씻고 나온 김에 좀 노곤하더라고요. 노곤해서 우리 1시간만 좀 자고 내가 마저 일을 하고 나가자. 그리고 같이 이제 관리실에 방이 3개가 있었는데 제가 쓰는 방에 침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누워서 자다 보니까 한창 불타오를 때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산속에 남녀 둘이 있으면 뭘 하겠어요. 피곤해도 어이구. 이제 전투를 벌였죠. 전투민족이네요. 예. 그럼요. 대한민국 전투민족의 후예들인데 전투를 격렬하게 벌이고 나니까 너무 잠이 잘 오는 거죠. 잠이 잘 왔어요. 진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얘기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침대 옆에서 부시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여자친구가 뭐 배고픈가? 깼나? 그리고 불렀어요. 자기야 뭐 먹어? 대답이 없더라고요.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잠시 멈추고 이제 저희가 포장해간 음식들이 몇 개 있어서 비닐을 막 벗기는 소리가 멈춰요. 나도 대충 같이 먹고 내려가서 일해야겠다고 눈을 딱 떴는데 여자친구가 옷을 하나도 안 입었는데 쪼그리고 앉은 상태로 비닐봉지를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 이렇게 막 다급하게 막 뒤지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피부색이 그 채도가 빠진 색이라고 해야 되나? 살색이 아니라 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잘못되거나 하면 이렇게 약간 흑백도 아니고 컬러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이 덜 깼나? 눈을 비비려고 왼팔을 들려고 하는데 왼팔에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 왼쪽을 봤는데 여자친구는 제 팔베개라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여자친구가 쪼그려 앉아 있는데 왼쪽에 여자친구가 팔베개를 하고 자고 있어. 그래갖고 뭐야? 또 뭐야?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돌려서 저를 보는데 정말 제 여자친구랑 얼굴이 똑같아요. 머리를 묶고 있는 것 같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 눈이 고양이 눈처럼 세로예요. 그리고 저를 딱 보고 눈이 마주치더니 슬로우 모션처럼 씩 웃어요. 예. 그 와중에 사람이 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괴하잖아요. 그 미소가 너무 예뻐 보여요. 그렇게 씩 웃더니 예전 비디오 되게 빨리 감기 하는 것처럼 문 밖으로 확 문을 열고 막 뛰쳐나가요. 그런데 제가 소리를 지르고 벌떡 일어나고 하면 여자친구가 깨야 되잖아요.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워줘.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 깨우고 이제 그 여자 귀신이 관리실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창문 밖으로 저를 보고 있다가 사라진 순간 여자친구가 깨요. 그래서 그날은 저녁에 일을 하나도 못 보고 바로 뛰어나왔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봤던 흉내내기 귀신이에요. 그러면 네. 그 봤던 귀신이 눈이 세로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 뱀, 고양이, 여우 이렇게 있을 텐데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세로가 아니고요. 예. 사람 눈은 가로로 길잖아요. 아, 눈동자가 아니라? 눈 자체가. 엄마, 그만해요. 이거 무서워라. 예. 그러고 그 여자친구는 2년 후에 빙의굿을 합니다. 헐. 흉내내 귀신이랑 상관없이 이 여자친구가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흔히 말하는 신가물이에요. 예. 그런 것도 많이 타고 남들한테 말은 못했지만 영적인 문제로 힘들게 고통을 받았던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교제를 했던 분들은 다 그랬어요. 한 명도 빼지 않고. 이거는 뭐 기운이나 코드가 맞아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네. 이 여자친구가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지금 이제 그 닮은 꼴이 나왔던 여자친구가 솔직히 부모님은 좀 고양이 키우는 걸 반대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도 고양이라는 게 그래요. 키우다 보면 처음에 반대하시던 부모님이 나중에는 집사보다 더 집사가 되어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럼요. 너무나 사랑스럽죠. 네, 예. 그런데 그 작은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 사셨는데 약간 제가 듣기로는 사이비 종교를 빠지셨나 봐요. 근데 이제 명절이나 이렇게 올 때마다 그 여자친구한테 계속 고양이 같은 건 키우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남자도 만나면 안 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하고 삼촌네 집에 좀 내려와 있을 생각이 없냐. 아마 그쪽에서도 그런 기운 있는 사람들을 좀 포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도를 하거나. 근데 싫다고 했는데 어느 여자친구가 일본으로 여행을 혼자 갔다 오겠다고 예. 저는 일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도 많고 했으니까 다녀와. 여자친구가 일본어 전공을 했어가지고 걱정은 안 됐었어요. 근데 4박 5일로 짧게 다녀왔어요. 일본을 간 거 치고는. 갔다 왔는데 그 작은 아버지 부부가 와서 고양이를 죽인 거예요. 집에서. 그 친구 방에서. 갔다 왔더니 방에 치운다고 치웠는데 남아있는 냄새하고 피자국들. 아. 이게 뭐 깔끔하게 해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난폭하고 안 좋게 해친 흔적이. 저도 이제 가보니까 막 울면서 전화가 와서 애기들이 안 보이고 방이 이런 난장판이 돼 있다. 근데 저는 돼지를 키워봤고 도축도 해봤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무슨 현장 감식하는 것 마냥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어떻게 가격을 하고 어떤 상황이 됐었는지. 저도 고양이를 키웠었기 때문에 또 네. 고양이 움직임도 알고 하기 때문에 고양이 2마리가 다 너무 참혹하게 거기서 이제 해침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자기 부모님한테 악을 써요. 어디다가 치웠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르겠다고 작은 아빠가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서 오피스텔을 구해서 한동안 살게 되는데 그러고 한 1년, 2년 좀 마음에 그게 너무 큰 상처였지만 일을 하면서 좀 많이 가라앉는가 싶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저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술을 전혀 안 먹었었거든요. 둘 다 술을 싫어하고 술도 잘 못 마시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이사이도 조금 이제 그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상한 행동들이 보이긴 했는데 네.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술을 마시면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고양이가 돼요. 그냥 계속 고양이 소리처럼 끙끙대고 속이 안 좋아서 이제 웅크려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식빵 굽듯이 그렇게 웅크려 있게 되고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지 못하고 예. 그리고 저를 보면 와서 몸을 자꾸 비비고 이건 너무 고양이에요 그냥. 그리고 뭐 술을 먹어서 그렇고 뭐 그런 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병원을 좀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화를 어느 순간 못하는 거예요. 말이 이어지지 않고 말이 끊어지고. 근데 저도 뭔가에 쉬고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학으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잘 아는 분 수소문을 해서 소개로 박수무당 법사님을 알게 돼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예. 보자마자 전말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제 원래 둘은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게 기운이 교류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동물도 키우면서 그런 것도 다 좋았는데 안 좋은 걸 모시는 사람들이 뭔가를 했네? 가족이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저건 뭘 모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구술을 했죠. 이거는 안 된다. 그냥 뭐 치성 정도로 될 게 아니고 구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7시간 정도 구술해서 빼냈어요.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게 되는데, 문제는 고양이 귀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 돌비 공포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귀신 동물령 중에 가장 무섭다는 뱀 귀신이 원흉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굿은 잘 끝났어요. 다 이제 떼어내고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런 신가물 같은 기도 다 누르고 나니까 저와는 남이 됐죠. 이런 경우가 저는 너무 많아요. 교제했던 분들이 대부분 예. 그런 거에 시달리던 분들이 저랑 교제를 하면서 그 증상이, 저랑 헤어진 분들이 없어요. 이제는 다 멀쩡해요. 소식을 들어보면. 희한하네. 뭐 한청 환각도 안 듣는데요. 예.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그런 거에 가장 많이 시달리던 분은 우연히 며칠 전에 길에서 마주치고 이제 그냥 안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이해는 안 되게 헤어졌지만 감정적으로 안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흔한 얘기를 하고 요즘은 괜찮아? 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알죠. 이분은 좀 전에 고양이 빙이 그분이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헤어졌던 분인데 요즘에는 괜찮아. 방울소리 들어도 괜찮고 뭐가 보이지도 않고 술도 잘 안 먹게 돼. 다행이네. 그러니까 저는 참여 초기에 말씀드렸던 게 선택적 조건부 영안이나 이런 체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맞아요. 그분들이 또 그렇게 헤어지고 어느 정도 벗어날 때쯤 제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반년 정도 제가 시달리다가 저도 괜찮아져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이건 교제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 뜬금없이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한 5년, 6년 만에. 친하지도 않던 동생이. 네. 인스타그램으로 그냥 서로 좋아요만 눌러주던 정도 사이. 근데 그 친구랑 한 새벽에 3시간을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하면서 느꼈죠. 이 친구도 저항하는 중이구나. 오, 그런 게 느껴지시구나. 저는 평소에는 전혀 못 느끼는데 그게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감하는 것 같아요, 반응을. 반사하는 거나 이제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거나 어느 정도 이게 뭔가 파장이 통할 때가 되면 제가 그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말 하기 되게 미안한데 너 혹시 신 받아야 되니? 물어봤어요. 갑자기 이제 숨을 들이키면서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뭐야?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럴 때 뭔가 입이 얼핏 터지면 좀 막 나와요. 그렇게. 요새 그래서 아프구나 니가. 그래서 나 근데 우리 엄마가 막아주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동생이에요. 네. 그래갖고 어머니가 아프셨구나. 그러면 할머니가 무속인이셨고 아닌데 어머니 때 누가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놀라는 거예요. 예. 우리 큰 이모가 받았다가 퇴송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 때로 내려와야 되는데 예. 엄마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다른 종교를 믿고 하다가 최근에 암 수술을 하셨다고. 그래서 근데도 안 될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얼마 전 피드에 계속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걸 올리더라고요. 넘어져서 다친 거를. 예. 이상하게 다쳤다고. 그러니까 너 자전거 탈 때 왜 주머니에 사탕 안 넣고 타? 제가 이래버린 거예요. 너 사탕 안 넣고 타면 넘어지잖아. 애가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뭐야 이건 또. 예. 나 출근할 땐 사탕 넣고 타는데 자기가 담배를 피우니까 들어가야 될 사탕을 먹고 들어가는데 퇴근할 땐 사탕 안 갖고 오다가 항상 퇴근할 때 넘어진다고. 이 뒤에 동자가 자기 사탕 안 준다고 심술 내서 흔든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헤헤 이 소리가 들려요. 동자. 그래갖고 야 너 동자 실렸어? 제가 막 놀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너 방금 내가 동자 얘기했을 때
제가 그 흉내를 지금처럼 냈어요. 이 소리가 들렸어. 그러니까 왜 그래 하지마 무서워. 그리고 그래 알았어 안 할게 하고 이제 무섭다 끊자 얘기를 하려는데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한테. 안 했어 왜 그래 그러니까 방금 그 소리 또 냈잖아. 그렇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한 4일쯤 전이에요. 와, 이건. 근데 소울텔러님도, 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걸 느끼거나 아니면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저는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 시너지가 팍 터져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에 그 고양 귀신 네. 빙긋 하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가물은 아니고 끼는 있어. 끼는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뭐 항상 늘 보고 느끼고 이런 건 아닌데 주변 기운을 많이 타거나 증폭을 해주거나 걸러주거나 오. 그래서 네가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남들이 다 왜 그런 사람 만나냐 하고 그 사람 주변에서도 왜 너를 만나냐 하지만 아픈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살 곳을 찾아가서 비비고 자기가 살 걸 주워 먹고 하듯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네 옆에 있으면 뭔가 편해지고 걸러지니까 너한테 와서 너랑 그렇게 만나는 거야. 와. 그러니까 제가 그럼 액막이에요? 그랬더니 거의 그런 셈이지. 근데 또 남녀가 교제라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살을 섞잖아요 서로. 네. 예전에 무당이 뭐 너한테 뭘 띄우려면 나랑 자야 된다 이런 게 하면 안 되는 짓이고 신은 그런 것도 시키지 않지만 너네는 신자자들도 아니고 그냥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니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주 앞으로도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소울텔러님이 뭔가 좀 쉼터 느낌이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예. 항상 이제 헤어지고 나면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너한테 남는 건 뭐냐? 예. 쉬었다가 가는 것 같아. 예. 이거는 무슨 보호시설도 아니고, 요양원도 아니고, 버스 정류장 같은 존재라고도 하고. 소울텔러가 아니라 소울텔이네요, 이거. 닉네임이. 소울텔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인연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미움도 많이 사셨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정말 신기한 거는 헤어질 때 네. 상대방이 결국 상처를 줘요, 저한테. 네. 근데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 신가물들 팔자가 그렇대잖아요. 주변에 인연을 끊고, 몸을 다치게 돈으로 치고 몸으로 치고, 네. 구설이 있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친구들이 받아야 될 거 제가 대신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거의 결과가 그렇고 과정이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들이 되게 미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도. 그리고 제가 블랙아웃이 왔을 때 왜 또 여기 빙의나 뭐 잠식되셨던 분들 얘기 들으면 뭔가 씌었을 때 다른 행동으로 내가 사지 않았던 물건들이 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힘든 그런 일들이 많았구나. 예. 그런데 또 무당 될 사람은 아니래요. 그치,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예. 제일 차라리 힘든 거. 무당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답이 있으면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주변에 그 무속인 분들도 오빠는 그럴 거 아니야. 그냥 장례식장이나 가지 말고 하지 말란 건 하지 마. 여자도 막 만나지 말고 심지어 어떤 그 아는 여동생 무속인은 저한테 오빠 이제 좀 성적 취향을 넓혀보는 건 어때? 아이고. 농담 삼아 예.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소울텔러님 실례되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지금 예. 결혼은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저는 네.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이런 운명이라면 운명이라 그래야 되나. 네. 체질 때문에 일이 있었어요. 블랙아웃이 있던 사이에. 오케이. 물론 일단은 뭐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거니까. 뭐 어차피 나중에 얘기를 해야 돼요. 전처도 그런 또 체질이 있었기 때문에 저랑 또 헤어지게 됐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좀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해요, 소울텔러님.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런 체질이신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난 해야 되나? 무당도 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고 라고 이렇게 막 어지러워 하시는데 이럴 때 배우자분 중에 완전히 눌러버릴 수 있는 배우자분들이 있거든요. 여성인데 엄청나게 강한 그러니까 뭐 외형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이 속이 강하신 그쵸. 분들이 있어요. 속에 그 관우가
사시는 분들이 있죠. 장비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네. 혹여나 이제 아우 나 귀신 이런 거 싫어 안 믿어 이러신 느낌이에요. 이제 속도. 근데 안은 굉장히 강해서 이제 그런 네. 분들이랑 결혼하시면 좀 팍 눌려버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네. 그 사연을 네. 많이 듣긴 들었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음, 저를 이렇게 그나마 무언가에서 가려주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그 제 군대 후임이 봤다던 제 몸에 얹혀 있다는 여자분. 아, 예, 예. 요것도 사연이 좀 길어요. 오케이, 근데 오케이.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집안 분이 맞으셨고요. 제가 블랙 아웃일 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었어요. 일단은 뭐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또 네. 지금 얘기하기에는 또 너무나 긴 이야기들이고 예, 그렇죠. 차근차근 또 정리해서 한 번씩 들려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소울텔러님 말씀하시기 힘든 네. 부분도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또 잘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울텔러님께서는 어떤 뭐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참여하실 때부터 말씀은 하셨고, 근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기승전결이 없지가 않아요. 없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 다 또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아마도 공감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사실 지금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무당들 팔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느끼지도 못할 팔자도 아니다. 이 중간에 계신 그 미디엄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히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또 그런 분들의 사연도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프로도님께서 또 머나먼 해외에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오늘 처음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입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오우, 프로도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중저음이 멋지시네요. 아, 이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소리라서 사춘기 얘기는. 네. 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목소리셨구나. 네, 네. 네. 자, 일단은 프로도님 지금 머나먼 해외에 계시죠? 네,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요. 방금 캐나다라고 했을 때 그 발음이 확실히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프로도님께서 그래도 굉장히 용기를 많이 내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네. 오랫동안 돌비아리를 듣고 이제 저도 그냥 나름대로 겪은 일이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떨리네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렛츠가 하면 아시죠? 네, 네. 기대십니다. 네, 외쳐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대십니다. 프로도예요! 이 이야기는 2018년 7월, 8월 여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은 제가 캐나다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예. 한국은 제가 어떤지 몰라요. 캐나다는 어렸을 때 이미 나서 시청자들께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발음이나 약간 어휘력, 뭐 말하는 말투 이런 게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정말 제가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대로 하는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캐나다는 교사가 되려면 Teachers College라고 이 학사 과정 4년 마치는 거에 그 다음에 이제 2년 약간 석사 비슷한 걸로 2년 과정을 추가로 밟아야 선생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학기가 9월부터 6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까지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학기가 가기 때문에 여름이 비죠. 7, 8월이. 그래서 제가 그때 서머잡이란 걸 이제 여름에 돈도 벌 겸 경력도 쌓을 겸 한 건데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특히 영적인 거나 이런 기괴한 일들을 처음에 많이 믿지는 않았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이 일이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Teachers College에서 이제 Summerjob 구직을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 광고가 뜨더라고요. 여름 캠프인데 이게 일반 캠프가 아니고 원주민 격리구역 마을 같은 데서 거기 2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약간 일종의 선생이자 캠프이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같이 지내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격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 그 자체예요. 자연 그 자체 안에 지어진 곳이라서 집들도 막 20m, 50m 사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도 이게 진짜 자연이구나 이걸 처음 느꼈죠. 하여튼 그래서 지원을 했고 다행히도 합격이 돼서 뽑혀가지고 트레이닝을 받으러 갔어요. 트레이닝은 따로 약간 브로커 같은 기관이 있어서 저희 같은 지원자들 뽑으면은 거기서 트레이닝 시키고 그 다음이 격리구역으로 보내주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원주민 격리구역이라는 곳들이 멀리 떨어진 섬 아니면 경비행기로 가는 이런 약간 그런 곳들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사고 운전하더라도 6시간, 8시간 이렇게 가장 가까운 도시가 있는 그런 떨어진 구역이에요. 격리구역? 예. 이 캐나다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원주민들 땅이었지만 유럽인들이 와서 약간의 횡포도 있고 안 좋은 피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캐나다 원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학과 차별을 받아왔죠, 여태까지도. 그래서 저는 아마 거기에서 이제 관련된 일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제가 지정받은 격리구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그냥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쪽 주변 주민들은 그냥 돌비 마을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댈 수는 없기 때문에. 돌비 마을이라고 하면서 언급을 할 텐데 제가 도착한 첫날이 7, 8월 캐나다 더위가 슬슬 가라앉기 시작한 저녁 6시 정도로 기억이 나네요. 캠프 담당자 한 명이 저와 다른 스텝 한 명 데리고 8시간 정도 운전을 해가지고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와보는구나. 딱 마을에서 내리는 순간 약간 피곤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지곤 했죠. 나도 이런 경험을 다 해보네. 그래서 딱 내리자마자 마을 입구에 그 마을의 추장분이 나와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이런 원주민 리더들은 보통 추장들이 여자예요. 여자들이 리더로. 네, 추장들이 보통 적어도 캐나다 이런 원주민 부족들은 여자 장로 이런 비슷한 분이어서 그래서 나오면서 저를 반겨주시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외지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이렇게 지켜야 할 약간 인종의 뭐 문화와 규칙
그리고 한 가지 금기사항이라고 할까나 그걸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자세한 것만 안 하고 가장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의 중요한 금기사항 중 하나가 밤 9시 이후에는 절대로 마을에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숙소 안에 있으라고.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밤 9시인가? 왜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뭐 야생 동물이라도 나와서 그러나요? 근데 물어보니 수장분이 더 이상 말은 안 하시고 그냥 너희들은 외부인들이고 그 시간에 차라리 야생 동물을 만나는 게 나을 거다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와 있으면. 그래서 아니 야생동물을 만나는 게 나은 결과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궁금했죠. 그래서 우선 첫날 밤은 숙소로 안내받고 저희는 짐을 정리하고 저녁 먹고 그냥 피곤하니까 자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제 그 다음 이런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저희가 외지인이다 보니까 그 마을 출신 스태프들로 몇 명을 뽑아요. 토박이들. 그래서 저희를 돕기 위해서 서로 만나서 이제 저희 캠프 프로그램 스케줄을 짜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걸 짜는 데는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네. 캠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할 것도 없고 그냥 마을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했죠. 여기 대낮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자연 그 자체니까 여기에 또 어떤 제가 모르는 식물이나 동물들도 많이 보이고. 근데 하나 제가 알아챈 게 뭐냐면 늑대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가구마다. 오. 네, 늑대견 진짜 한 1.5m에서 2m 쓰면 저보다 더 클 겁니다. 그런 가구들마다 그런 늑대견들이 한두 마리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산책하다가 아니 뭔 늑대견도 이렇게 많나 그래서 좀 약간 놀랐죠. 근데 얘네들이 그 경계도 하는데 의외로 약간 좀 다가와서 꼬리치고 약간 반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약간 일종의 호의를 하는 거지. 한 20마리 가까이가 저한테 달라붙으니까 뭐 약간 좀 기분이 묘하기도 했는데 또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마을 내에도 학교 빌딩이 있어요. 아무래도 학기 때는 애들이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그래서 숙소에서 2km짜리 떨어진 곳이어가지고 한번 가서 이것저것 준비도 해야 하고 어차피 매일 2km를 출퇴근해야 하니까 뭐 연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학교 가서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좀 세팅하고 교실 내에도 약간 좀 차리고 하니까 저녁 한 6시쯤 되겠더라고요. 알다시피 6시면 여름이니까 아직 해가 쨍쨍할 거 아니에요. 해가 늦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숙소로 와가지고 저녁 먹기 전에 제가 또 운동을 좀 많이 해요. 헬창 비슷한 수준으로 약간 몸이 근질근질해서 운동하려고 뛰기라도 하게 숙소 가서 운동복을 갈아입고 한 30분 조깅을 했는데 조깅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 내에 약간 창고 비슷한 건물이 있는데 그게 약간 10m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일종의 약간 헬스장 비슷한 건물이더라고요. 안에 스포도 다 있고. 이게 스태프들이 말해준 그 짐인가 보다. 그래서 들어갔죠. 어차피 조깅은 했으니까 몸은 좀 약간 풀렸고 몸도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들어가니까 약간 먼지는 꼈더라도 있을 거 다 있고 벤치프레스, 스쿼트랙 다 있고 저는 뭐 불평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운동에 빠지다 보면 시간을 체크를 안 해요. 한마디로 무가지경으로 그냥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들어간 시간이 한 7시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문 밖에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문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근데 딱 제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얘네 늑대견들이 아직도 집으로 안 갔나? 근데 밖을 보니까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약간 깜깜해지면서 개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나오라는 건가? 얘네가 왜 나한테 짖어대지? 그래서 그냥 무시했죠. 그래서 불 좀 켜고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바깥에서 미친 듯이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는 왜 이래?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체크를 했어요. 잠깐 이거 너무 늦어서 이런 건가? 창고 안에 시계를 보니까 9시가 다 된 겁니다. 아까 금기사항이 9시 이후에는 밖에 나오지 말라고 추장이 당부를 하셨죠, 저한테.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이거 지금 돌아가야 하나? 근데 제가 아직 운동이 루틴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헬창들이면 아실 겁니다. 마지막 몇 세트를 기어코 끝내고 싶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운동 못한 것 같아서 그땐 제가 뭐 무식한 건지 겁이 없었던 건지. 근데 제가 느끼는데 그냥 문 열고 나와가지고 말했더니 또 가. 왜 나한테 이렇게 기어대? 난 안에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계속 개 특유의 낑낑낑낑 막 이런 소리로 걱정되면서 얘네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알아서 가겠지 하고 들어와가지고 남은 세트를 끝내려 하는데 갑자기 그 창문 밖으로 뭔가 휙 지나가더라고요.
뭔가 약간 그림자 비슷한 거라고 해야 하나. 근데 저는 그냥 새나 한 마리 지나갔겠지. 그게 불빛에 반사돼가지고. 그래서 뭔가 혹시 몰라서 야생 동물일 수도 있겠다 체크를 해봤는데 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주변에는. 그래서 뭐 하나 알아챈 거는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돌멩이.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이런 데는 이게 해가 지면 말 그대로 칠흑 그 자체입니다. 맞죠. 나무들도 높은 데다가 달빛이 안 들어와요, 아예.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근데도 얘네 이 늑대견들 그 눈이 밖에 보이더라고. 얘네가 아직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바지 이런 손 이런 걸 약간 물면서 빨리 따라라고 땡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위험을 느끼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주변에 뭐 곰 한 마리나 있나 아니면 얘네가 이러는 게 이유가 있겠지 하고 얘네는 그냥 끌리듯이 그냥 따라갔죠. 얘네가 그냥 팔 하나씩 물고 저 그냥 잡아 당겨가지고. 근데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는 길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나마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제 주변을 둘러싸고 옆으로 몇 마리 제 후방에 이렇게 저 약간 호우야듯이 가는데 얘네들이 미친 듯이 가서 지저대더라고요. 막 주변을 보면서. 아니 더 빨리 가라나 얘네가. 그래서 이제 걸어가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한 1km 정도 뛰었을까 제 앞에 한 20m 앞에 사람 형체가 한 5명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이 네. 시륵이니까 너무 깜깜해서. 근데 사람인 거는 알겠어요. 멀리서 보면은 이 사람 팔다리 머리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들과 어둠 사이에 형상 테두리라고 해야 하나요? 이거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든데 이게 그 테두리가 이 사람들이 마치 어둠의 한 부분처럼 보인다고 해야 하나?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퍼즐마다 조각이 있잖아요. 조각 예. 사이에 틈을 갈아 끼고자 이제 이 한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그 이 사람 형체가 그 퍼즐 조각 개개인 그런 걸로 해야 하나? 퍼즐 조각 하나하나씩 그 이게 어두운 한 퍼즐이라면 이 형체들이 약간은 그 퍼즐 한 조각 그런 정도로밖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이런 일은 처음 겪어가지고 진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사람이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 주변에 늑대견 몇 마리들이 그냥 앞으로 뛰더라고요. 그냥 달려들듯이 그 형체들한테. 예. 그래서 뭔가 알았죠. 아 저거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그래서 저도 생존 본능이 약간 생겨가지고 저도 그때는 그냥 전력질 썼습니다. 저 앞에 뭔지는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뚫고 가면은 좀 가겠지. 근데 얘네들이 저 뚫고 하니까 약간 옆으로 스멀스멀 사라지더라고요. 그 어둠 한 부분이 되듯이. 그래서 알았죠. 아,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숙소로 돌아갔고 어떻게 해서 그 늑대견들의 안내를 받으며 문을 잠궜죠. 숙소에 들어가서. 저랑 같이 온 캠프스 때 파트너는 뭔 일이냐고 제가 땀이 범벅이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랬죠. 아니 뭐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냥 운동 좀 세게 하고 왔고 걱정 안 끼치고 싶어서. 그리고 주말도 끼고 이제 그냥 별로 뒤숭숭한 일을 안 만들고 싶어서요. 그 밤은 별일이 없었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제가 이제 이웃들한테 몇 명 물어봤어요.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혹시 이 말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그 네가 잘못이니 추장님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고. 나가지 말라고. 이거는 나가지 말라고. 혹시 근데 그런 동물들이 여기 있나요? 약간 곰들이라도 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여기 흑곰들 많다. 걔네들이 나 앞에서 공격하려다가 늑대견들 보고 도망간 거였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야행성 동물들 때문에 밤에는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결국 네 잘못이지. 그래서 저도 곰이었나?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비님, 이 멀리 앞에서부터 뭔가 형체가 보이면은 사이즈가 작잖아요. 제가 그리고 다가갈수록 점점 커지고. 생각해보니까 인간 그 형태들이 예. 한 1m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다가갈 때도 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1m 그 높이로 계속 가까이 가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동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약간 좀 비응숭한 마음으로 뭐 여기 사람들이 그러겠지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 동네를 좀 돌아봤죠. 근데 돌아다니면서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건 좀 나이가 드신 마을의 장로님들이건 저를 보고 이제 저는 인사도 했고 근데 몇몇 분들은 제 인사를 그냥 무시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나이 드신 원주민들 세대에서는 아직도 외지인들 경계나 약간 혐오가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자기들의 나라인데 캐나다가 아무래도 이민국이고 다 문화적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막 오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니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해도 그냥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겠지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어제 봤던 그 늑대견들이 저한테 그렇게 가까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제 본 애들인데 그저 멀리서 손 흔들은 얘네들이 그냥 약간 째려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멀리서 보고만 있지 절대 가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어제 내가 밤 9시에 늦게 있어서 얘네가 나한테 화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넘겼죠. 하여튼 다시 숙소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숙소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떤 여자애더라고요. 한 11살 정도 돼 보이는 얘를 돌순이라고 그냥 할게요. 이름은 말을 못하겠고 그 마을 이웃 집에 사는 아이인데 얘가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매년 이 여름 캠프 참가하고 자기가 여기 선생들 숙소인 걸 알아서 자기가 나한테 뭔가 말해주러 왔다고. 아까 자기 부모님이랑 제가 하는 말을 들었대요. 어젯밤에 일어난 일 무슨 그 검은 형체. 이 돌순이가 하는 말이 자기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는 말을 언제 한번 들었대요. 제가 제정신으로 어젯밤 돌아온 게 다행이라고.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너 지금 나 장난치는 거지. 내가 여기 새로운 사람이라서. 얘는 근데 절대 장난이 아니나 그러다고요. 내가 돌아간 뒤에 자기 부모님이 저 사람 어떻게 제정신으로 돌아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저한테 약간 당부를 하고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 그 이후로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캠프는 진행됐고 한 달 동안 매일 애들이랑 지내면서 바쁘고 피곤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제 캠프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나 아이들 데려온 부모님들 보호자분들께 물어봤죠. 가끔씩 제가 겪은 일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냥 그거 동물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같이 한 입으로 말을 해놨으니까 저는 오히려 뭐라고 할까 이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직감적인 느낌이 들었죠. 뭔가가 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궁금한 거는 늑대견들은 저를 피하고 그래서 뭔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모르니까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한 8월 초겠죠. 제 학생 한 명 아버지분께서 저한테 언제 한번 심심한데 이번 주말에 같이 낚시를 가자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경험이다. 좀 사냥 낚시를 제 인생 그때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죠. 전 좋다고 따라갔고 이제 간 사람이 4명이었어요. 저하고 그 아버지분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지인 2분 따라가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장비도 사고 낚싯대도 사고 캐나다 원주민들은 자연적으로 원주민 권리라고 낚시와 사냥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과 달리. 그래서 장비를 맞추고 지인분들과 만나는 순간 그 지인분 중 한 명이 제 기억으로는 6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남성분이셨어요. 나이가 좀 약간 있으신. 그분이 저를 딱 보는 순간 진짜 표정이 종이 일그러지시 막 일그러지더라고요. 전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혐오감이나 증오심을 이렇게 표출하나. 그래서 전 약간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뭐 그래도 악수하려고 했죠. 이렇게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분 표정이 약간 혐오감 아니면 호기심 비슷한 표정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내가 또 외지인이라 싫어하는 건가 넘어갔고 이렇게 그날 낚시도 하고 운 좋게 동물들 몇 마리 사냥해서 잡고 했는데 중간 쉬는 시간에 맥주 한 잔씩 때렸죠. 그늘에서. 근데 나이 드신 지인분이 갑자기 말하고 싶다고 한쪽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쪽 다른 나무 그늘로. 그래서 뭐 다른 2분들은 괜찮다 하고 좀 따라갔죠. 이분이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지. 그래서 딱 떨어져서 좀 아무도 안 보이는 덤불 사이 이런 데서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절 마주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지금 너한테 2명 붙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좀 그랬죠. 이게 너 지금 뭔 생각인가 2명이 붙었다니. 전 멍 때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다시 하시는 말이 너 밤 9시 지나고 나갔었지 그 마을에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나 난 이분을 본 적도 없고 약간 찔리기도 해가지고 좀 발뺌을 했죠. 아니라고. 근데 그분이 거짓말마 지금 요즘 동네 늑대견들 다 너한테 안다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날 이후로 늑대견들이 저한테 아예 그냥 제가 병이라도 걸렸듯이 가까이 오지를 않았다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걸 아시지? 그러니까 제가 아니 뭐 의견이니까 자기 영역심이 강하니까 저를 격리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난 제대로 내 앞에 한 번이라도 밤 9시 이후에 나간 적 있어? 없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인정을 했죠. 네, 한 번 9시 지나고 밤에 있은 적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화를 내시기보다는 걱정된 말로 너 왜 그 경고를 했는지 알아? 왜 그 금기 사항이 있는 줄 알아? 그 마을 비밀 너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비밀 이건 뭔 말인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다. 약간 혼잣말로 그런 비밀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지.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여기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매일 절대 밤 9시 이후에 더 이상 나가지 말고 네가 하는 그 캠프 일에서 매일매일 친절하게 애들한테 대하고 최대한 잘 가르치고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는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너의 몫이야. 그래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내가 애들 더 잘 케어해주고 관리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거를 약간 겁주는 식으로 협박한 건가 저도 황당했죠. 근데 마을의 비밀 그게 좀 약간 걸리더라고요. 이 비밀을 알려준 사람이 있냐. 근데 비밀 딱 그런 말 자체가 언급이 안 돼서 뭐 그날 이후로도 약간 질문만 잔뜩 있지 막상 답은 없고 답은 한 달 동안 그냥 할 일 했어요. 캠프 했고 그냥 여기 마을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다 안전히 지내면서 애들한테 잘 대해주라고 한 말이나 보다 하고 그냥 한결 듣고 한결 흘렀죠. 이제 캠프 마지막 날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제가 돌아갈 날이죠. 이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설명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학교 건물에서 청소도 하고 짐도 다시 싸고 하는 도중에 손님 2명이 그 건물로 오시더라고요. 제 교실로. 그 한 분은 마을 주장분, 그리고 그 나머지 한 분은 제가 만났던 그 지인분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 교실 안을 보고 저밖에 없는 걸 딱 보고는 문을 닫으시고 딱 처음 하는 말은 인사도 아니고 그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휴, 이 친구는 그래도 스스로 어떻게 해결했네. 뭘 해결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추장이 하시는 말씀이 내 옆에 있는 이분 예전에 네가 만났다고 한번 하시더라고. 이분이 여기 영어로 말하자면은 샤먼은 아니신데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가 그 부족 샤머니즘을 약간 담당하신 분이래요. 오. 근데 이분은 이 영환이라고 하나요? 그 연기가 세지가 않으셔가지고 그런 일을 직접 하시는 않지만 일반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은 많이 보실 수가 있대요. 약간 심령술사 비슷한 뭐 그런 일을 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 셰머니즘 가업을 멈추셨지만 그 영적인 감이 뛰어나셔서 이런 기괴 현상이 일어나시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묻기도 하시고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이분과 같이 낚시 사냥하고 그 다음날 이 추장분을 찾아오셨대요. 지인분께서. 그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제 얼굴에 낙인이 2개가 새겨져 있더래요. 낙인 비슷한 게. 그래서 이 낙인은 이 원주민 문화, 초자연적인 존재라 부르는 이게 shadow people이라고 한마디로 그림자 인간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그림자 사람이 새기는 일종의 약간 너는 이제 우리의 목표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 거래요. 너는 이제 우리가 해코지를 할 것이다.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뭐 약간 어버버하고 지금 마지막까지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네요. 좀 장난이 좀 심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들은 말이 진짜 소름 돋게 되더라고요. 그 지인분께서 옆에서 말하시길 너 내가 이 마을의 비밀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본 거 기억나?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을 중에 저한테 이 비밀에 대한 걸 말한 사람이 있냐고 전 모르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내 말 잘 들어. 이 마을의 역사는 피해 역사야. 몇 백년 전까지만 해도 이 주변 마을들, 이 모든 원주민 구역 마을들이 한 마을, 한 공동체, 한 부족으로 살았어. 근데 이제 백인들이 유럽에서 온 이후 우리 조상님들은 많이 사랑하시고 그 다음부터 쫓겨다니고 결국에는 쫓겨다니는 도중 우리는 그분들을 위한 묘자리를 제대로 마련해 드리지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가신 분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모두 묻은 거야. 그래서 이 땅 아래 우리 조상님들 몇천 명이 묻어져 있다고. 네가 선 이 땅 바로 이 마을 아래 이 마을 자체가 일종의 공동묘지라고. 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구역 그리고 제가 있는 그 마을하고 마을 주변에 서쪽과 북쪽에 다른 마을도 있었어요.
반경 한 100km 가까이 되는 구역이었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해 마을 모두들 땅을 파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뼈 한 몇십만 명 나올 거라고. 이 구역 전체가 원주민 사이에서는 알려진 공동묘지라고요. 그래서 그분 중에는 유럽인들과 싸우면서 전사하신 분들도 있지만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굶어서 아사하신 분들 등등, 결국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다 슬픈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도 이 위에 살자, 조상님들이 아래 묻혀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여기 있어야 예. 조상님들의 영을 좀 기릴 수 있고 우리가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마을에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더 이제 얘기가 약간 슬퍼지는데, 여기 묻히신 분들 적지 않은 수가 어렸을 때 10대를 못 넘기고 들어간 아이들이래요. 1800년도쯤에 생긴 캐나다의 레지덴셜 스쿨이라고, 약간 그 원주민 기숙학교라고 해야겠네요. 이게 캐나다 정부에서 강제로 원주민 아이들을 10대, 그리고 10대도 안 된 어린아이, 유치원생 애들, 나이가 그렇게 될 거예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그 정도 애들을 집에서 강제로 그 부모한테 뺏어서 이런 소위 학교라고 하는 시설로 데려온 거예요. 이제 너희는 우리 문화를 배우고 너희 원주민의 문화는 잊어야 한다. 영어를 배우고 우리처럼 입어야 하고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끌려가서 많은 학대를 당하고 이제 거기서 굶어 죽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위생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질병도 죽었고, 아니면은 온갖 육체적인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걸로 인해 죽은 10대 아이들이 시체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죽었을 때. 그러니까 한 번에 아이들을 부모한테서 떼내면은 다시 돌아올 때 죽어서 다시 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 땅 밑에 문 거라고. 이 그림자 사람들은 모든 이런 혼이 서린 사람들의 영이고, 나 같은 외지인들이 오면 복수하려고 무조건 낙인을 세우려고 그냥 눈에 불이 켜진다고요. 네. 아무래도 자기들이 겪은 안 좋은 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낙인이 아직도 뭔지 모르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긴 설명은 아니고, 이 낙인이 결국에는 목표로 정하면은 그 사람들의 정신이 슬슬 미친대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해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돼서 끝이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그 뉴스 사이트 보셨죠, 돌비님?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유. 그 제가 있던 마을, 주변의 마을에서도 24살 청년이 15살 여자아이를 살 사건인데, 경찰 진술에서는 물론 이거는 팩도 안 되죠.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그 그림자 사람들이 자기 몸에 빙이 돼가지고 자기 의지가 아닌 식으로 이 여자아이를 살인했다 헐.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경찰 수사 중에는 그 말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진술을 같이 들으러 간 사람이 이 지인분이셨어요. 그 나이 드신. 그러니까 얘는 몇 년 동안 아주 유명한 청년이었다고.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그래서 사람들도 별로 시선이 안 좋고 이 낙인이 새겨진 거라고. 이 그림자 사람들이 너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끝을 내주겠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제가 그 마을에 도착하기 불과 12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와. 여기 써있기로는 섀도우 피플이 자기에게 시켰다고 했다고 하네요. 네. 살인을 하라고. 그래서 와. 이 샤머니즘, 이 원주민 문화 같은 경우에는 밤 9시 이후로 이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네. 슬슬 깨어난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 9시에 나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제가 그때 그걸 무시하고 밖에 있어가지고 낙인 찍힌 거라고.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이상한 게, 보통 이 낙인이 한번 찍히면 사람들이 오래 못 간대요. 그러니까, 예. 길어봤자 일주일, 2주일 그 사이에 일이 난다고 이 그림자 사람들이 목표물한테 어떻게 사단을 낸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처음 봤을 때는 이 낙인들은 한 달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멀쩡하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얘는 왜 아직 해코지를 안 당했나. 그래서 그런 질문이 머리 한순간 캠프 선생이라는 걸 딱 듣고, 아 그래도 애들이랑 이러다 보니까 뭔가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낙인을 아직은 나한테 새기는 것 같지만 아직 나한테는 해가 안 간 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그분이 그러다고 약간 놀랐다고. 이렇게까지 낙인을 지키고도 제정신으로 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한 말이 그거였대요. 네가 그냥 매일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잘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그 뜻이 바로 이제 그 낙인을 없애줄 수 있다는 뜻이었대요. 제가 애들이랑 잘하고 이 섀도우 피플, 저한테 낙인 새긴 그 낙인이 작았대요. 그러니까
이 낙인을 새기는 그 영가라고 해야죠. 이제 뭐 예. 한국말로는. 근데 그 섀도우 피플이 더 큰 존재일수록 낙인의 크기도 큰데 저한테는 낙인이 작았대요. 약간 어떤 10대 초반대 정도 되는 그런 영가가 생긴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크지 않은 낙인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애들한테 잘 해줘라 당번 것도 그 이유였대요. 그래서 네가 오늘까지 캠프 끝까지 이렇게 잘 된 거 보면은 결국에는 내 일을 잘 한 거네. 다행이다. 그리고 그게 말씀하시고 딱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예. 아, 그리고 여기 왜 거의 모든 집들이 늑대견들을 키우는지 아냐고. 오. 그리고 왜 그 늑대견들이 너 그날 밤 9시 있던 이후부터 그냥 너를 멀리는지 아냐고. 이 원주민도 부족이 여러 부족이 있어요, 이름이. 그렇겠죠. 그 부족 중에 제가 있었던 그 마을에서는 이 클랜이라고 약간 단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저희가 따르는 그 12지신처럼 근데 얘네들은 태어나면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게 그 동물 7마리 중 한 마리래. 한 마리 그 단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늑대는 늑대단, 뭐 거북이는 거북이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있던 이 마을이 그 울프단이래요. 늑대단. 그래서 사람들이 그 늑대견들을 하나같이 키우는 거였다. 뭐 일종의 수호신 비슷하게 시켜달라. 오. 네, 지켜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반갑게 했다가 제가 집에서 9시 이후로 있었던 그날 후 늑대견들이 저한테 그렇게 경계했던 이유가 그 낙인 때문이래요. 그렇겠죠. 예. 그 낙인을 보고 늑대들은 그림자 사람들을 볼 수는 있는데 이 낙인을 보고 이제 아 너는 어차피 못 푸니까 우리가 더 이상 구워줄 필요가 없구나. 오, 예. 멀리 한 거래요. 그냥 얘는 어차피 곧 어떻게 못 죽는구나. 나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지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 같은 외지인이 이렇게 목표물이 된 후로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부분 다행이라고. 이게 결국에는 베스트 엔딩이라고요. 와. 네. 그래서 이 섀도우 피플 저도 이 마을 사람들 모두 제가 뭐 이렇게 그날 밤 일어난 이유 그냥 야생동물을 봤다 헛것을 봤다고 하는 것도 원래는 그냥 쉬쉬한 거래요. 네. 저한테 안 알려주려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 장로들 추장이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대요. 혹시나 저한테서 이상한 증상이나 행동이 보일 경우 그냥 저를 돌려보낼 거라고 비행기 태워서. 예.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다시 제가 사는 곳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 아직도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고 예. 이 대화는 제가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은 얘기예요. 이 돌비 라디오에서 처음 제가 나눈 경험입니다. 진짜 잊을 수 없는 경험담이네요. 제가 들었던 뭐 대화 등등 이 모든 경험이 저는 이렇게 영한 영역이 전혀 없어서 저는 네. 아직도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뭐 찌고 차는 고스톱판인가 약간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 가지 제가 그래도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날 제가 그 마을에 있던 마지막 날 아침 떠나기 전 그 마을 늑대견들이 다시 저를 따라와 주더라고요. 경계하지 않고. 와, 낙인 풀려서. 그래서 그 늑대들이 제가 차를 탈 때까지 막 꼬리도 흔들고 뭐 반겨주고 약간 저한테 약간 호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제가 겪은 일이 진짜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이게 저한테만 약간 제가 인지를 못했던 사실일까요? 저도 아직도 궁금하네요. 야, 이건 진짜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시들모를 진행하다 보면 그 낙인이라는 거는 한두 번 정도 나왔어요. 근데 네. 야, 이것도 해외 캐나다에서 특히나 이제 원주민들이 있는 그 마을에서 거의 그 낙인에 찍히면 살아 돌아가기가 힘들다거나 반 미친다거나 좀 그런 현상이 무조건 있었는데 그걸 피해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프로도님? 그렇죠. 제가 와. 진짜 처음 들어보는 이유고 다른 이야기처럼 큰 한 방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래도 이렇게 한번 라디오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아,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고, 가뜩이나 해외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을 쓰는 그런 빈도수가 좀 높진 않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와서 이민을 집에서는 가족들이랑 한국말을 최대로 해요. 근데 최대로. 제가 아무래도 이 평상시 의사소통은 영어로만 더 자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 네. 발음이나 억양 이런 것들 다 감안해 주시고 들어준 시청자분들 돌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정말 전달을 잘 해주셨고, 또 말씀대로 이렇게 스토리를 들려주시다 보면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너무나 잘 전달을 해주셨고,
아마도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프로도님이 그곳에서 캠프를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쳐 주셨고 진심으로 또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낙인이 제거가 되지 않았나. 영들도 그걸 알 거예요. 분명히. 진심으로 그렇길 해주셨다는 바라야죠. 걸. 네. 그래서 오늘 프로도님의 이야기도 너무나 좀 기묘하면서도 정말 섬뜩하게 들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프로도님 다음번에 혹여라도 캐나다에 어떤 일들이 있거나 무서운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시면 캐나다 담당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레전드다 진짜. 일단은 섀도우 피플 지금 저한테도 기사 주신 거에도 섀도우 피플이 시켜서 자기는 그렇게 사람을 해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기사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9시 이후에 나가지 말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낙인이 찍혔을까? 잘못을 한 건 아닌데 그냥 외지인이어서,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 낙인이 걷어졌을까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